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오늘은 일제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교과서 펴주시고 옆에 노트를 꺼내서 선생님이랑 함께 역사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주제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894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 이로 인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네,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키워드만 여기 적어볼게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일본은 우리 조선을 잡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잡은 일본이 우리 갑오개혁을 강요를 하였고요.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은 일본은 큰 난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일본의 앞길을 막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잠시 깨갱한 사이에 러시아는 자국 공사관으로 피신해 와 있던 고종을 앞세워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죽 서서 개준 상황이죠.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되자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개화파 지식인들이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고요. 이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성 회복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던 고종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고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여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연호는 광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내정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 시켜나가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들과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봐주시고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간섭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일본에게 접근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유럽에서 러시아와 영국은 서로 앙숙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영국이나 일본이나 공통의 적. 다시 말해 러시아의 힘을 꺾어야지만 각자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각각 동맹을 맺게 되고 이렇게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제 국권 침탈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대한제국은 재빨리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이 국외 중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 하나도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오히려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을 하면서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한일 의정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한일 의정서의 주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땅을 일본군이 마음대로 이용하여 군사 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한번 색깔을 칠해볼까요? 군사기지 사용권을 일본이 가져갔다. 러일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일본은 우리에게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강요를 합니다. 이어서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1차 한일협약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고문 통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인두를 지져라 이런 고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때 그 봤었던 그 고문 파견, 이렇게 뭔가 간섭을 할 수 있는 뒤에서 회사에도 뭐 고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고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 분야와 재정 분야에 각각 고문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재정 고문으로 온 사람의 이름이 메가타이고 외교 고문으로 온 사람의 이름이 스티븐스가 되겠습니다. 이 고문을 통해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강의 육군을 자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 예상과는 반대로 일본이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은 우리 한반도의 지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서양의 다른 열강들에게 접근하여 한반도 지배를 인정을 받고자 하였죠. 여기 있죠? 열강의 한반도 지배 무기엔 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하나씩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 제2차 동맹을 맺으면서 더욱 이 동맹을 굳건하게 하였고, 미국과는 밀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과는 밀약을 맺게 되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을 하게 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미국이 인정한다는 상호 간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밀약을 당시의 외교장관들의 이름을 따서 일본의 외교장관 이름이 가스라였고, 카스라라고 쓸게 셈이 다시 쓰겠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외교장관이 테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밀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밀약이고요. 미국 사이에 맺어진 밀약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고 러시아와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 되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대한제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의 모든 이권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자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하게 되는데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게 되고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고 러시아와는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이 이제 우리 대한제국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는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부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제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1905년이 60갑자로 우리가 을사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05년은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이 2차 한일협약을 우리가 을사조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편의상 을사조약이라고 할게요. 이 을사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통감정치가 되겠는데요. 일본 천황이 임명한 통감이 이제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권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나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에 의해 총 맞아서 죽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일제는 이렇게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 우리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주권이 빼앗겨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일본에 열심히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저항 노력, 이 을사조약에 따른 우리의 저항 노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고족은 이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제가 이 도장을 찍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시작부터가 이 조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당시 열리고 있었던 만국 평화회의, 이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몇 개월에 걸쳐 헤이그에 도착한 우리 특사단은 일본의 방해로 인해 고종 황제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이 헤이그 특사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 상인들은 일제히 상점문을 닫았고요. 이걸 철시라고 합니다. 이제 장사를 하지 않아요.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자진해서 휴학했어요. 더 이상 이 외교권을 뺏긴 이 나라에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일본 물러가라.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당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이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이 황성신문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 시일야 방성대곡은 한자로 쓰여져 있는 말인데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나라가 망함을 통곡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철, 오기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회라는 이름의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정말 전부 다 이 대신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 일본의 사주를 받아서 이 조약을 찬성하고 이 분위기를 만들었던 이 대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재순,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하기도 하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로는 전국에서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외치며 백성들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의병 활동에 대해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 시기의 의병을 2차 의병. 선생님 아까 이 1905년이 을사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사의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을사조약의 부당함에 맞서서 우리 민족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하였고요. 그리고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서 올렸고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하기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이 일본을 물리치자는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니 이것이 을사의병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이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었잖아요.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이르릅니다. 궁궐에 대포와 총칼을 들이밀면서 이 고종을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순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종이 물러나고 순종 황제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은 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새롭게 조약이 갱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한일신협약, 우리 교과서에서 한일신협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일신협약은 여러분 1907년에 일본과 맺게 됩니다. 이 1907년이 우리 60갑자로 정민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정민년에 맺어진 7개의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정미칠조약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조약으로 일본인이 이젠 대한제국의 행정각부의 차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제 대한제국의 내정을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관 통치, 이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차관 통치가 되겠고요. 또한 앞서 을사조약 때 설치된 이 통감부가 있었죠. 이 통감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 순종 황제는 허수아비처럼 호울뿐만 남게 된 거죠. 나아가 일본은 1907년 정민년에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을 하게 됩니다. 1905년에 지금 외교권 빼앗겼죠. 을사조약 때 외교권 빼앗기고 군사권마저 일본에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해산된 군인들은, 군대가 지금 해산됐다 그랬잖아요. 이 해산된 군인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군인들은 일본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각자 다 흩어집니다. 각자 흩어져서 지금 아까
을사년에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의병에 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일어난 의병들을 우리가 아까 이 을사병은 2차 의병, 그리고 이 정미의병을 우리가 3차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차 의병? 3차 의병. 이거를 우리가 정미년에 일어났던 의병이라 해서 우리가 정미의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산된 군인이 이 의병에 합류함에 따라 정미의병의 전투력과 조직력은 더욱더 큰 향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의병 파트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전진을 해보면 이윽고 1909년에는 기후각서, 1909년은 우리가 기후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각서를 체결하여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권까지 가져갑니다. 일본이. 사법권을 박탈하고, 그래도 또 얼마 아니어서 이제 경찰권마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법권을 박탈해 가고 경찰권마저 박탈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군사, 행정, 사법, 치안 등 이제 모든 분야의 지배권을 지금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제 뭐 뺏길 건 이제 다 뺏겼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식민지하는 상황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아까 이 을사조약을 체결할 당시 때 을사오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을사오적들, 이 사람들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조직이 일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일진회. 이 일진회라고 불리는 이 친일 단체를 이용하여 강제 병합을 위한 여론을 조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그리고 마침내 일본 군대와 경찰이 전국 각지에 배치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총독, 나중에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 되는 사람이죠. 이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만 35년 동안, 횟수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선생님이랑 사료 몇 개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사료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무슨 조약? 을사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제2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일본이 대한제국에 뭘 가져간다? 외교권.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랑 뭐 조약을 맺을 수도 없고, 이제 모든 우리나라 외교 전반의 상황을 이제 일본이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천황이 임명한 통감, 초대 통감이 있으면 이토 히로부미라고 그랬죠?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외교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1조부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국 정보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주의함이 가하고,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젠 한국이 대한제국이 이제 외국과 하는 모든 일을 이제 일본이 다 관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조 한번 봐볼까요? 자, 2조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 조약에 관한 업무를 담화가 아니라 담당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타가 나왔네요.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당함을 제2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3조도 한번 봐볼까요?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뭘 둔다? 통감.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게 을사조약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사람 봐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 민족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본에 저항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황성신문에 이 장지현 주필이 시일야 방성대국, 이 나를 목노와 우노라라는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이 글을 써서 올렸다 그랬는데, 이 시일야 방성대국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뭐 실시간 수업이거나 뭐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을 이걸 읽게 시키고 이 감정, 이 혼을 담아서 이걸 읽게 시켰을 건데, 안타깝게도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이토 후작이 한국에 오자 우리 국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토 히로부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동양 삼국의 안녕을 맡아 주선하던 인물이라 오늘날 내한함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하게 세울 방략을 공고하리라 하여 항구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였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되게 좋게 봤다는 거죠. 좋은 사람인지 알았던만 세상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많도다. 우리 뒤통수를 때렸다. 이토 히로부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꿈 밖에 오조약을 어떤 이유로 제출하였는고, 이 조약은 비단 우리 대한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의 분열하는 조짐을 만들어낸 것인즉 이토 후작의 원래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가 우리는 속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이 날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성신문, 이것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교과서 36쪽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36쪽 선생님이랑 같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 을사조약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삼국간섭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그래서 자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은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되고, 영일동맹, 국제적 입지를 다지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하여 일본군이,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게 뭐였죠, 여러분? 이게 1904년 체결된 한일의정서가 되겠습니다. 옆에다 써볼까요? 한일의정서. 군사기지를 일본 얘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외교와 재정 분야에 일본의 추천을 받은 고문을 파견을 한대요. 자, 고문정치. 이건 뭐였죠, 여러분? 제1차 한일 협약.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 고문은 스티븐슨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였다. 열강의 무기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고, 미국과는 어떤 미략을 맺게 되었죠, 여러분? 일본 외무 대신이었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 사이에서 미략이 맺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을 체결을 하고, 무슨 조약이었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다 써볼게요. 포츠머스 조약.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 한반도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이제 손을 다 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자 넘어가 볼게요. 37페이지에 이어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부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일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1905년입니다. 고종황제는 끝까지 조약의 서명에 거부하였지만 일본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관부를 설치하여 내정 전반을 간섭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 고종이 누굴 파견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밑에 봐보세요. 37쪽 밑에 을사조약에 대한 민족의 저항, 각계각층에서 저항을 했다 그랬어요. 한번 봐봅시다. 을사조약 체결에 분노한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로 저항하였다.
상인들은 일제히 상점문을 닫았으며 이걸 철시라 한데 그렇죠. 철시. 학생들은 자진하여 휴학하였다. 전직 고관과 유생들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국노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고요. 황성신문에는 시일야 방성대국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고 민영환, 조병세 이런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결함으로써 항거하였다. 저항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의병이 일어났죠. 의병. 자, 을사의병. 제2차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의거 활동도 줄을 이었다. 한편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분이 이준 열사, 이상설 열사, 이휘종 열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 이런 게 뭐 비행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여객 비행기 이런 건 없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네덜란드 가려면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중국을 거쳐서 뭐 배를 또 건너타고 정말 이 몇 달을 거쳐가지고 엄청 힘들게 네덜란드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여서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만국평화회의라는 세계 각국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평화적으로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막상 우리가 이 물 건너 산 건너 네덜란드까지 도착을 했는데 회의장조차도 입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본이 방해를 하기도 했었고 이 을사조약의 효력을 다른 나라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실패를 한 것이 이 헤이그 특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고종의 강제 퇴위.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1907년 있으면 아까 정민년이라고 했죠? 정민년에 맺어진 7개의 조약.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미 7조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행정각부에 누구를 보낸다, 여러분? 일본인 차관을 임명을 한다. 장관은 한국인이었지만 차관은 이제 일본인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정각부의 차관, 이거 우리가 차관이라고 합니다. 차관을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을 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키고 1907년에 우리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이 3차 의병에 합류해서 이 정미의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조직력과 전투력이 굉장히 향상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이 되면은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빼앗아 이제 군사, 행정, 사법 치안 등 모든 분야의 지배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거의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도장을 찍을 일만 남았네요. 일본은 친일 단체를 이용하여 일진회라는 친일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제 병합을 위한 여론을 조성을 하게 하였다. 마침내 일본 군대와 경찰이 전국 각지에 배치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 대신 이완용과 당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 나라를 빼앗긴 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학습할 내용들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쌤이랑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6페이지와 37페이지를 이쪽 부분 여러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 학습지는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후 이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38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38페이지. 이거 38페이지. 이 을사조약이 아까 체결되고 이제 우리가 국권 침탈되는 과정에서 독도와 간도에 원래 우리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도와 간도가 어떻게 일본한테 빼앗기게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각계각층에서 을사조약 이후에 또는 뭐 정미 7조약 이후에 엄청 저항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선생님 의병이라 한다고 그랬죠. 의병. 그래서 이 의병 활동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력이 약하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해서 실력을 기르자. 라는 실력 양성론의 일환으로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 꼭 풀어주세요, 여러분.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